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22장 6절 한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잠언서 22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 모시고 말씀을 듣게 됐는데 이런 시간이 참 감사한 것은 요즘은 과학이나 세상의 학문이 최고로 발달되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주고 행복하게 하는 것 같이 그렇게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그렇지만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없으면 무너지게 되어지는데, 목사님께서는 신학을 공부하시고 목사가 되셔서 세상의 학문을 또 이렇게 깊이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전하시는 내용들은 세상의 학문적인 그런 내용들도 성경의 바탕 위에서, 우리 신앙의 바탕 위에서 필요한 내용들 이렇게 추려서 전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특별하게 쓰임을 받는 목사님이 되어 계십니다. 그래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도 나오셔서 본문 말씀을 중심하여서 자존감에서 자기 효능감으로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오른손을 들어서 할렐루야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벌써 이렇게 좌정을 둘러보니까 얼굴이 눈에 익는 분도 계시네요, 보니까. 자, 저를 쳐다보시는 게 불편하지 않을 겁니다. 눈이 작아서 떴는지 감았는지 표시가 잘 안 날 거예요. 자, 저는 이제 결혼 4년 차, 5년 차 때 아내하고 살기가 너무 힘들다는 판단이 들어서 도대체 사람에 대한 궁금증이 너무 커졌고요. 사람에 대한 학문이 뭐가 있을까 찾아보니까 그때 한국에는 이제 상담 심리학이라는 학문이 들어올 때였고, 그래서 경상남도 진주에서 살다가 서울로 상경을 해서 심리학으로 석사 박사를 다 공부를 했는데요. 그렇게 심리학을 공부하고 보니까 지극히 정상이었습니다. 저도 정상이었고 아내도 정상이었고, 우리가 중간에 살펴보았듯이 알면 지극히 정상인데 모르면 심각한 증상으로 오해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싸우고 때로는 갈등 속에 있는 내용도 사실은 그렇게 살펴보면 지극히 정상인데 몰라서 싸우고 힘들게 살아왔던 적도 많다는 거지요. 그래서 알고 나면 별게 아닌데 모르니까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자, 그러면서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심리학에서 계속 강조하는 내용이 자존감이라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자존감의 회복, 자존감을 세워주어라, 아이들을 양육할 때 자존감을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어라, 그렇게 강조를 쭉 들었는데요. 그래서 자존감이 심리학의 마스터 키처럼 그렇게 보여질 정도입니다. 왜 그렇게 심리학에서는 자존감을 강조할까? 그래서 나중에 공부를 하고 찾아보고 그런 작업을 해보았더니 자존감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죠. 심리학의 아버지는 프로이트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프로이트는 심리학을 만들면서 기본 전제가 사람은 기본적으로 병리적 인간이다. 건강한 레벨에 있는 게 아니라 뭔가 부족한, 뭔가 아픔이 있고 약간 신경증을 가지고 있고 불안의 요소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다라고 전제를 했고요. 그래서 프로이트가 말했던 심리학의 개념에서는 기본적으로 병리적인 인간을 어느 정상 범위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업노말하는 사람을 노말의 범위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걸 심리학의 기본 구조로 삼았고, 따라서 프로이트 심리학에서는 자존감이라는 용어가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또 이후에 행동주의 심리학과 인본주의 심리학으로 올라가면서 자존감이야말로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요소고, 자존감이 형성되지 않는 사람은 세상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었죠. 또 처음 상담이 발전될 때 그 시대의 가정들은 대체적으로 역기능 가정이었습니다. 제대로 기능하지도 않고 아이들은 방치되었고 부부는 아주 정말 코피 터지는 싸움을 진행하고 있고 온전한 가정이 이렇게 많지 않는, 그래서 절대 가난의 시대였고 무식했고 배운 것도 많지도 않았고, 그래서 아이들이 방치되거나 또는 학대를 받거나 외면당하거나 이런 일을 통해서 자존감 자체가 형성이 안 된 쪽이 많았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사람을 다룰 때 자존감이 없는 사람은 기본 생활도 못하더라. 그래서 이 사람을 치료해 주려면 자존감을 회복하자. 이게 인본주의 심리학까지 간 핵심이 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자존감 이론은 우리가 첫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우아라고 말하는 거고, 네가 세상에서 최고라고 말하는 이 내용을 자존감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데, 최근에 2000년을 넘어서면서부터 이 과도한 자존감 문제가 좀 나라마다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요. 자존감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아이들의 권리가 너무 급상승해 버렸고, 아이들이, 자녀들이 심리적 마스코트가 된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지금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면 자식이 부모보다 위로 올라가 버렸고, 부모는 자식이 밑으로 내려가서 졸지에 천한 것들로 전락돼 버렸습니다. 어디를 가도 이렇게 모셔주고 있고 아이들이 우선되게 되어 있고, 과도한 존중감 때문에 이런 문제가 만들어졌는데요. 사실 심리학자들 사이에서도 과도한 자존감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1980년대부터 긍정심리학이라는, 프로이트 심리학은 네거티브 심리학이었죠. 그러다가 80년대부터 포지티브 심리학 쪽으로 조금씩 바꾸면서 우리가 부정적 인간을 연구하지 말고 긍정적인 인간을 연구를 하고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를 연구하자, 이런 이제 운동들이 생겨나다가 90년대에 이르러서 아주 급속도로 발전돼 가기 시작을 하고요. 2000년을 넘어서면서 본격적으로 협회가 만들어지고 공식 이름으로 긍정심리학이 탄생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2002년도에 미국의 마틴 셀리그먼이라고요, 펜실바니아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였는데, 이 사람이 초대 긍정심리학 회장이 되면서 포럼을 열게 되었는데, 그때 주제가 이거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당근은 행동을 유발시키는 장치가 아니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네가 세상에서 최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런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 이렇게 행동을 강화시키고 좋은 쪽으로 계속 이렇게 밀어주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2000년 이후에는 그게 더 이상 효과가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밝혀낸 거지요. 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런 이론들 들어본 적 있죠? 있다고 해주세요 그냥. 자, 그런 이론들 맞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행동주의 심리학에서 보상을 주면 이게 강화가 되어서 그 행동을 계속 더하게 되더라. 그래서 칭찬을 해주면 고래 같은 동물도 계속 좋은 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자, 저는 이렇게 단언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지능 수준이 고래하고 똑같다면 계속 칭찬하십시오. 사람의 지능은 어때요? 고래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죠, 그죠? 그래서 사람은 칭찬해 준다고 해서, 보상을 준다고 해서 행동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게 긍정심리학의 핵심이기도 하고 실존주의 심리학에서 말하는 핵심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해서 뭔가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뭔가 바람직한 행동이라고 판단되면 보상이 없어도 스스로 행동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새로운 용어, 자존감에서 자기 효능감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익숙한 단어가 아닐 거예요. 효과가 있다 할 때 효를 썼고요. 능력할 때 능입니다. 그래서 자기 효능감은 능력의 바탕을 두고 있는 어떤 자신감, 자기에 대한 신뢰감, 자기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자기 효능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피아노로 악기가 있을 때 이 악기를 다루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 관심도 없고 피아노가 있다는 사실도 모르는데, 이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은요, 평소에 피아노에 대한 실력이 있는 사람은 관심도 있고 어떤 기회가 생기기를 원한다는 거죠.
어쩌면 이제 상황 중에서 갑자기 누군가가 혹시 사회자나 이런 사람이 자, 우리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누군가 피아노 연주를 해줄 분 계십니까? 라고 할 때 피아노를 다루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멍청하게 있을 수밖에 없는데 피아노를 잘 다루는 사람은 유능한 능력자는 뭐라고 감탄한다고 이것때 아싸를 외친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손을 들고 피아노 앞에 서서 능숙하게 연주를 쫙 해낼 때 듣는 사람은 뭐라고 감탄하지요? 당사자는요. 그때 누가 더 행복하다고요? 아싸를 외치는 사람이 행복하더라. 역시 내 피아노 실력이 통용되었다. 내 실력이 발휘가 되었다. 이런 느낌들, 내 능력이 여러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행복을 주고 있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설계하실 때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서 서로가 서로를 도와줄 때 도와주는 쪽에서 월등하게 더 행복하고 더 풍요로워지는 관계의 역설, 그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가정의 모습이었죠. 그래서 베풀고 나눌수록 더 행복해지는 게 관계의 역설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주인공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는 게 아닌데, 그래서 기업에서도 옛날에는 인센티브라고 해서 어떤 성과를 내면 돈을 지급해 준다든지 휴가를 준다든지 이렇게 지급을 했는데, 어떤 경우는 자기가 좋아서 그 일에 몰두하고 뭔가 의미를 찾기 위해서 몰두한 사람에게 보상물을 주었더니 기분이 더 나빠지더라, 이런 결론이 나왔다는 거죠. 본인이 희망하는 게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그 일은 본인의 능력을 발휘하고 싶고 탐구심을 발휘하고 그래서 본인이 어떤 결과를 얻어내었을 때 이미 본인은 아싸라는 자기 효능감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외부에서 보상물이 오지 않아도 충분히 만족하고 충분히 기분 좋고 충분히 행복하더라는 사실이죠. 이게 자기 효능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메시지를 들으니까 혹시 주변에서 이 얘기를 하다가 남들이 무슨 자존감이란 이런 용어를 쓰시면요, 자, 오른손을 칼날처럼 세워주시고요, 손을 들어주세요. 이렇게 들어주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식하기는.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자기 효능감이란 단어를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존감은 self esteem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자기 효능감은 self efficac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뭔가 나의 어떤 행위나 모든 것들이 유능하다. 이를테면 저희 같은 강사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초청받아서 갈 때, 초청받은 교회에서 또 초청을 했을 때, 2번 부를 때 애프터콜을 해줄 때 기분 되게 좋습니다. 이유가 뭐죠?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능력을 인정합니다. 당신을 우리가 꼭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느낌이에요. 사람은 그 느낌이 자기 효능감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이라는 무대를 만들어 주셨고 무대 위에 올라와서 그 능력을 발휘하도록. 그래서 여기 무대는요, 아무나 올라올 수 있는 데가 아닙니다. 노래를 잘하든지 춤을 잘 추든지 말을 잘하든지 지위가 높든지 이런 사람이 무대에 올라오는 거지 아무나 무대에 올라올 수가 없어요. 만약에 청중에 이렇게 다 모여 있는데 노래도 못하는 음치가 와서 노래를 하고 있다면 청중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보통 쟤 좀 내려오라고 그래라. 일부러 웃기려고 음치를 한다면 그거는 웃기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상관없는 거지만, 노래를 하려고 올라왔는데 음치다, 제가 노래를 못한다, 실력이 바닥이다, 그럼 듣는 사람이 짜증이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대 위에 섰다는 말은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야 된다는 전제가 깔려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이라는 무대에 보내시면서 그 사는 곳곳에서 능력자가 되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자, 그대의 삶 속에서 유능한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블레싱합니다. 자, 그래서 한국은 교육에서 또는 심리학에서 계속 아이들을 위해주고 존중해주고 네가 세상에서 최고라고 말하는 바람에 과도한 자존감이 나오는 병리적 현상은 심리적 마스코트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기는 귀하게만 자랐고 곱게만 자랐고 풍족하기만 자랐기 때문에 자기는 부족함을 인정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 이론은 1930년대에 영국의 심리학자 정신과 의사였던 도널드 위니컷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확인된 사실이 있습니다. 소아정신과 의사였으니까 아이들이 신경증에 걸려서 병원을 찾아오게 되는데 애들이 혼자 못 찾아오잖아요. 어린애들이 어떻게 병원을 혼자 찾아오냐고요. 그럼 누가 데리고 오죠? 주로
엄마들이 데리고 오죠. 그래서 이 사람은 아이하고 엄마의 쌍을 연구한 거죠. 아이들이 신경증에 이르게 하는, 아이들이 정신적 병리를 일으키게 하는 그 엄마는 어떤 엄마일까를 조사를 했는데, 공식적인 통계는 3천 쌍을 연구했다, 비공식 통계는 5만 쌍을 연구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사람의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아이를 신경증에 이르게 만드는 엄마는 퍼펙트 마더였더라. 번역하면 뭐가 되죠? 한국 엄마라고 번역합니다. 너무 과잉된 문제가 심각한 그런 쪽이 되죠. 자, 도리어 퍼펙트 마더가 오히려 아이들을 더 망치게 만들더라. 그러면서 대안적 어머니, 그럼 어떤 엄마가 좋은 엄마인가? 그러면서 제시한 이론이 good enough mother. 우리말로는 충분히 좋은 엄마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무슨 느낌인지 잘 안 올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유명한 심리학자 한 분 중에 이병준 씨라는 분께서 아주 쉬운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냥 그런 엄마. 자, 어떤 엄마요? 자, 부모도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라고요? 그냥이 아니라 그냥 그런 부모. 그래서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냥 생겨 먹은 대로 사십시오. 이렇게. 그래서 현대사회는 좋은 엄마 되려고 하는 게 도리어 아이들을 망치게 되었고, 그래서 과도한 자존감이 심리적 마스코트를 만들어버렸고, 그래서 육아의 천국이라고 만드는 스웨덴에서는 아이들은 어떻게 권력을 잡았나 이런 책이 뜨고 있어요. 인도도 문제가 되고 있고, 중국은 소황제라고 아이들이 집에서 황제가 되어 있다는 거죠. 아이들 중심으로. 그래서 중국 사회는 작은 소도시나 이렇게 에드먼턴 같은 이런 도시에 가보면 오후 서너 시점 되면 러시아가 아닌데 교통 체증이 장난 아니게 학교 앞에, 초등학교 앞에 소황제 모시러 가는 부모의 행렬과 조부모의 차가 그렇게 줄을 잇는 이런 현상이 많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주객이 뒤바뀌어진 경우가 돼버렸고, 기본 질서가 무너지고 있어서 이런 경우가 되는데, 자, 한국은 이런 문제가 과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은 교사의 권위가 무너져 버렸고요. 선생님은 물론이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집에서도 부모의 권위가 사라졌고,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성직자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다 귀하게만 자랐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천한 것들로 여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한 가지는 이게 그래서 청소년 문제를 얘기할 때 표면적으로 드러난 문제는 폭력 문제와 중독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국 사회의 더 큰 문제는 빙산처럼 속에 들어가 있는 문제는 무기력 문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이들이요, 한국 아이들은 세 가지 무기력 3종 세트라고 그러는데 게임을 촥 하고요, 눈빛 흐리면서 안 해요, 못 해요, 싫어요. 요 세 가지가 짬뽕이 되면 부모는 정말 환장한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이 아이들의 특성은 뭐냐? 이 무기력의 특성을 들어가 보면 무기력이지만 사실은 무능력하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발달 단계라고 심리학에서는 아이가 내면이 이렇게 정신이 올라가는 단계를 디벨로프먼트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이렇게 계단처럼 올라가게 돼 있죠. 발육원 그로스라는 단어를 써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올라갔다가 퇴화가 되고 노화가 되는 그런 과정이지만, 우리의 내면은 디벨로프먼트 이런 식으로 어느 단계에 올라갔다가 올라가게 돼 있더라. 이렇게 가다가 어느 시점에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면 고착된 상태로 계속하게 돼 있는데, 이러면 생물학적으로는 어른이 되었고 먹고 사는 직업인이 되었지만 관계적으로는 영유아기에 고착되어서 여러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존재가 된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는 부모 품에서 태어나면 2번 탄생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거듭나야 천국에 갈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자녀들도 부모의 품속에서 2번을 탄생해야 되는데, 첫째는 엄마의 품에서 탄생되는 이걸 생물학적 탄생이라고 그럽니다. 아이가 그래서 영아기 또는 유아기일 때는 엄마의 돌봄이 가장 중요하고, 이 시기에 엄마가 나를 어떻게 돌봐주는가에 따라서 아이의 셀프가 결정된다라고 말하는 결정론, 이걸 대상관계 이론이라고 그럽니다.
자, 이때 아이는요, 엄마를 거울로 인식하게 되는 건데, 자기를 돌봐주는 거울이 좋을 때 아이는 굿 셀프를 형성하게 돼 있고, 돌봐주는 대상이 적절한 양육을, 돌봄을 제공하지 않을 때 배드 셀프를 경험하게 돼 있다. 이게 죽을 때까지 간다라고 말하는 게 대상관계 심리학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갓 태어났을 때 어릴수록 엄마의 역할이 중요하게 돼 있죠. 그럼 아버지는 언제 드러나느냐? 아이가 어느 정도 컸을 때, 독립할 시기가 되었을 때, 그 과정에서 아이가 부모를 떠나서 독립할 수 있도록, 이게 아버지를 통한 탄생인데 아버지 역할은 그때 필요하다는 이야기지요. 저는 애청하는 시청 프로그램이 동물의 세계입니다. 가끔씩 그걸 보면 거기서 필수로 똑같은 공통점을 보게 되는데요. 자, 동물의 세계에서는 어린 새끼를 놓고 난 다음에 부모는 지극정성으로 새끼들을 돌봐주죠. 이렇게 먹이를 잡아다가 물어다 주고 계속 그렇게 하게 되는데, 어느 시점이 되어서 새끼가 이제 독립할 시기가 되면요, 반드시 독립해서 보내는데 두 가지를 확인하고 보냅니다. 하나는 자기 보호 기능, 외적으로부터, 포식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 기능을 가르치고, 두 번째는 사냥 기능을 가르칩니다. 그럼 자식은 엄마 품속에서 사랑으로 보살피어서 아까 얘기했던 자존감이 기본적으로 형성되게 만든다면, 자기 효능감은 세상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마음을 얘기하는 거고, 그거는 아버지를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존감도 필요하지만 자기 효능감도 필요하다는 사실. 그래서 자식을, 부모의 품속에 있던 자식을 바깥으로 독립시켜 보내는 그 역할을 누가 감당하느냐? 아버지들이 감당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들의 비애는 되게 부모님의 사랑을 떠올리면 대체적으로 어머니를 떠올리지 아버지는 도외시되게 되어 있고요. 자, 남자들은 한숨 쉴 준비를 에이코라고 하셔야 되는데, 아버지들의 가치는 생존하고 있는 기간에는 별로 못 느끼다가 비로소 그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야 비로소 자식은 아버지의 가치를 알게 된다. 에이고, 그런 표현을 쓰죠. 그럼 보세요 여러분, 엄마의 품속에 모든 것이 공급되고 안정되어 있고 뭘 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존재 자체만으로 모든 게 다 제공되는 그 장소인데, 새끼는 그렇게 하면 죽습니다. 독립을 시키려면 바깥으로 보내야 되는데, 그때 그 작업을 하는 게 누구냐? 아버지라는 거죠. 즉 자식의 엉덩이를 걷어차서 바깥에 나가도록, 그러려면 이 자식은 자기를 보호할 줄 알아야 되고 사냥 기능이 있어야 되고, 즉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기능을 아버지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자 아버지 부자, 애비 부자는요 이렇게 만들어졌죠. 이렇게 상형 문자입니다. 쌍도끼를 지칭하는 상형 문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고지고대로 해석을 하면 아버지는 쌍도끼를 휘두르는 사람,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나무를 심어서 어느 정도 일정하게 잘 크게 하는 초기 양육의 단계일 때는 어머니와 아버지 중에 누구 역할이 중요하지요? 어머니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하죠. 그럼 어느 나무가 이렇게 쭉 컸을 때, 어느 정도 컸을 때, 여러분 과일 나무를 보면요 반드시 꼴을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형태를 갖추게 되어 있어요. 포도나무는 T자형을 갖추게 되어 있죠. 줄기가 하나가 쫙 올라오면 어느 시점에서 좌우로 쫙 갈라지게 이렇게, 그래서 그 줄을 타고 가게 만들잖아요. 복숭아 나무 같은 경우는 하나가 이렇게 쭉 올라오면 중간에 그걸 탁 쳐서 큰 가지가 세 개로 갈라지게 돼 있고, 그래서 역삼각형의 모습을 만들게 합니다. 이런 설명을 할 때는 여러분 고개를 끄덕끄덕 하셔야 여러분의 인지 기능이 탁월하다고 얘기합니다. 가만히 계시면 눈치가 없거나 예의가 없거나 인지 기능이 상당히 떨어지거나 오해받아요. 맞죠 여러분? 모든 과일 나무는 꼴을 맞습니다. 그래서 복숭아 나무도 관리하지 않으면 개복숭아를 맺게 돼 있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꼴을 만들고 가지치기를 하고 또 가위도 솎아내기도 하고 계속 돌봐주면서 기어코 열매를 맺게 만드는 건데, 그래서 어릴 때는 엄마의 절대적 사랑이 중요하지만 커갈수록 잔가지를 쳐내고 가지를 잘라내어서 꼴을 갖춰갈수록 하는 작업이 누구라는 뜻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을 핫 러브라고 하고요, 뜨거운 사랑, 목숨까지 바치는 사랑. 서산성에서 지진이 났을 때, 건물이 무너질 때 그 엄마, 나중에 그걸 뒤쳐봤더니 엄마가 아기를 품에 안고 죽어 있더라. 아기는 그때까지 살아 있어서
마지막 그 순간에도 어머니는 자기 몸을 던져서 새끼를 살려내었던 이걸 핫러브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은요, 거친 사랑이라고 한국에서는 번역하는데 이쪽에서는 차가운 사랑이라고 번역하는데요, 영어권에서는 터프러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친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살아있을 동안은 그렇게 가치 인정을 못 받다가 비로소 죽고 난 다음에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나를 키워주었구나 감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들은 너무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죽고 나면 자식들이 고마워할 거예요. 자, 그런 작업에서 자녀의 둘째 탄생, 그러면 유능한 사람은 바깥으로 나가게 돼 있는데 부모로부터 어릴 때부터 보호 기능을 훈련받은 새끼는 성장했을 때 나가서 자기도 보호하고 사냥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게 돼 있죠. 그래서 고양이과의 사자나 무슨 제기호나 이런 고양이과들의 동물은 작은 짐승을 쥐라든지 이걸 잡아오면요, 산채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죽인 상태에서 고기를 찢어주는 게 아니고 아주 어릴 때는 그렇게 하지만 새끼들이 조금 크고 나면 산채로 잡아와서 새끼들 앞에 휙 던져줍니다. 처음에는 새끼들이 막 다리를 뻗었다가 한번 건드렸다가 도망가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집어 던지기도 하고 또 도망가는 쥐를 잡아가기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계속 이제 능력을 키워나간다는 이야기죠. 한 10년 전쯤에 일본에서 어떤 특이한 일이 있었는데요. 초등학생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뛰놀다가 이마를 엎어져가지고 이마를 깨는 사건이 그렇게 급증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자, 아이들 놀다가 넘어지면, 엎어지면 이마와 팔이나 손 중에 뭐가 먼저 나가야 되죠? 제가 그렇게 어려운 질문 한 건 없습니다. 자, 이마나 손 중에 뭐가 먼저 나가야 되죠? 반사적으로 팔이 먼저 나가든지 손이 나가야 되는데, 그럼 다치면 팔을 다치든지 손을 다쳐야 되는데 아이들이 손발이 닿기 전에 머리가 먼저 땅에 닿는 바람에 운동장에서 머리를 깨는 애들이 그렇게 많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갑자기 왜 그럴까라고 이 아이들의 가정을 조사하고 역추적해서 머리를 깨는 아이들이 왜 그랬을까를 조사해 봤더니 놀랍게도 아이가 어릴 때 보행기를 일찍 태웠던 아이들이 그렇게 되더라. 아이가요, 기다가 처음에 누워있다가 뒤집고 그다음 기기 시작을 하고 일어서게 되잖아요. 아이가 한번 일어서게 되는 그 과정에서 최소 3,000번 내지 많게는 5만 번까지도 넘어지는 연습을 하게 돼 있다. 아이는 일어서려고 하다가 넘어지고 일어서다가 또 넘어지고 엎어지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소근육도 발달되고 반사신경도 커지게 돼 있는데 바로 그 시기에 보행기를 태워버리면 아이는 소근육이 발달되지도 않고 반사신경도 무디어져서 넘어질 때 팔이 먼저 안 나가고 이마를 깨는 사태가 생겼다는 거죠. 이걸 사랑이란 이름의 학대라고 그럽니다. 한국은 이게 아주 심한 부부가 되겠죠. 부모 유형이 가장 좋은 부모는 민주적 부모. 이게 yes는 확실하게 yes, no는 죽었다 깨나도 no. 이게 분명한 부모를 민주적 부모라고 그럽니다. 이게 1순위고요. 2순위는 권위적 부모. yes는 별로 없고 no만 있는 부모. 이게 어르신들은 어릴 때 주로 그렇게 성장했을 거예요. 우리 부모님 세대가 yes는 별로 없고 하지 말아만 주로 있었던 그렇게 성장했는데요. 이게 두 번째 들어갑니다. 세 번째가 허용적 부모라고 그래서 yes만 있고 no가 없어요. 한국은 좀 이 문제 심각합니다. 지금 yes만 있고 no가 없어요. 그리고 최악의 경우 과잉적 부모, yes 플러스 yes. 아이들이 이렇게 모시는 바람에 애들이 방자하게 돼 있고요, 버르장머리 얻게 돼 있고. 그래서 최근에 지금 한국 아이들이 외국에 나왔다가 직장의 생활을 못하고 쫓겨나는 경우가 기본 애티튜드가 형성이 안 된 바람에 소위 말하는 예의가 안 갖춰진 바람에 쫓겨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통계가 있어요. 동방예의지국이 요즘에는 동방무례지국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아이를 세상으로 보낼 수 있는 방식은 뭐가 있을까? 그런데요, 자기 효능감을 키우는 방식은 놀랍게도 어릴 때부터 집안일을 시켜라 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요, 어릴 때부터 집안일을 많이 할수록 자기 효능감이 높아지게 되어 있고 어딜 가도 쓰임받게 되어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시기가 늦어서 아주 10대 이전부터 하면 가장 베스트인데요. 혹여 10대가 이미 되었고 20대가 되었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라도 이 작업을 시키셔야 되고, 또 지금 자식때는 아니라도 손주들한테 이 작업을 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집안일을 시킨 사람들이 훨씬 더 행복하더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2015년도 통계에 보면, 미국에서 나온 통계입니다. 미국 성인 남녀 중에 한 1000명을 대상으로 자녀들에게 일을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물었더니, 그때 그 사람들이 대답한 사람 중에 28%가 자녀에게 일을 시킨다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미국 통계가 그 정도고요. 한국은 2.8%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자, 다들 한숨 쉴 준비하시고요. 자녀들이 다 컸음에도 불구하고 악착같이 일을 안 시키는 희한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자, 그러면서 발달 심리학자였던 리처드 랑드라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2015년도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오늘날 부모들은 아이들이 독서나 학교 공부처럼 나중에 먹고 살 수 있도록 성공에 도움되는 일 하면서 시간 보내기를 원한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아이를 성공으로 이끄는 입증된 한 가지를 하지 않고 있는데, 그게 바로 집안일이다 라고 발표합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집안일을 많이 시킬수록 아이는 뭐가 된다고요? 나중에 성공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집안일을 하게 되면 처음으로 내가 아닌 가족 전체 공동체를 위한 일을 하게 되면서 아이들은 남을 돕는 일의 중요성을 배우게 돼 있고, 남을 돕게 되면 자기 효능감 아싸가 더 많아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시고 교회를 만드신 목적은 네가 가서 수고함으로써 거기서 자기 효능감을 발휘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 봉사는 기쁨을 하는 겁니다. 교회 봉사를 많이 할수록 자기 효능감은 높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합시다 그러면 자발적으로 저요 하고 먼저 손들고 나서는 그런 교회는 제일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자, 마틴 로스트먼 미네소타 대학 명예교수의 실험입니다. 그러니까 성인 84명을 대상으로 인생을 유아기, 10세, 15세, 20대 중반 이렇게 나누어서 만족도, 행복도를 조사해 보았더니 10대에 접어들어서 집안일을 했던 아이들보다 10대 이전에 어릴 때부터 집안일을 도왔던 아이들의 행복도가 훨씬 더 높았고 직업적으로도 훨씬 더 성공했더라,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의 자녀 이름을 되뇌어 줍니다. 진아, 제야 이런 거 있잖아요. 자, 동시에 되뇌어 보면 시작. 혼자 하면 여러분 옆사람 되게 민망해요. 여러분 동시에 자녀 이름 또는 손주 이름을 되뇌어 봅니다. 자, 진아 시작. 따라해 봅니다. 오늘부터 너의 꽃피는 봄날은 다 지나갔단다. 그래서 유대인 탈무드에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아이가 갓 태어났을 때는 황제처럼 모셔라. 아이가 어릴 때는 원숭이처럼 놀아주어라. 그리고 아이가 성인이 되고 나면 노예처럼 부려먹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억 한번 더 할게요, 여러분. 아이가 어릴 때는 뭐처럼 모시고요? 황제처럼 모시고, 또 어릴 때는 뭐처럼 놀아주고요? 원숭이처럼 놀아주고, 성인 자녀가 되면 노예처럼 부려먹으라, 이렇게 일을 하고 있어요. 왜? 성인이 된 자녀는 부모보다 월등해야 되고 탁월한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 능력을 가지고 부모를 복양하고 도와주고 공급해주고 찾아와주고, 그래서 부모의 기쁨은 나보다 위대한 자식, 나보다 뛰어난 자식, 나보다 탁월한 자식을 볼 때 부모의 기쁨이 가장 크게 되어 있죠. 또 옆 사람 보고 축복합니다. 자, 그대보다 위대한 자식을 만드십시오. 자, 조지 베일런트 하버드 의대 교수의 실험입니다. 14세 학생들을 자그마치 456명을 47세까지 추적 조사한 연구, 이걸 종단 연구라고 그럽니다. 표본을 만들어가지고 그 나이대별로 뭔가 특징을 얘기한 게 아니고, 어릴 때 조사했던 이 사람들을 계속 시간이 갈수록 추적 조사를 했더니 자그마치 47세가 된 거니까 거의 30년 넘게 조사를 했는데요. 이때 결론이 뭐였느냐? 10대 이전에 집안일을 했던 아이는 어른 되었을 때 가족관계가 훨씬 더 행복했고 커리어도 훨씬 더 성공했더라, 이 결론이었습니다. 따라서 집안일을 시킬수록 누굴 도와주는 거죠? 자식을 도와주는 개념이 되죠. 자, 그래서 저희는 지금 아이가 3명인데요. 그래서 아들, 딸 해서
알딸딸한 아빠입니다. 막내가 지금 고3인데 한국은 고3이 되면 부모가 꼼짝을 못 하잖아요. 저희는 고3을 집에 놔두고 지금 2주 동안 캐나다에 와 있습니다. 남들이 우리 보고 정신 나갔다고 그럽니다. 저희는 그렇게 얘기하죠. 애가 고3이라 할지라도 나가지 못하는 사람이 정신 나갔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엄마 아빠 내가 밥을 할 줄을 몰라요. 어디 뭐 요리를 할 줄을 모릅니까? 챙겨 먹을 줄을 모릅니까? 내가 아침에 뭐 못 일어나길 합니까? 뭐 빨래를 못 하길 합니까? 걱정하지 말고 다녀오라고. 아이는 자기가 모든 거 다 할 수 있으니까 다 알아서 다 댕겨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저희는 새 아이에게 초등학교 때부터 가스레인지 사용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바깥에 부모가 나갔다가 집에 있는 아이들이 라면 정도를 끓여 먹거나 혹은 찌개 같은 거 데워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럼 가스레인지를 써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럼 어릴 때 그림을 그려가지고 1번 가스 밸브를 연다, 90도 각도 전후 그림 그려주고, 두 번째 손잡이를 잡고 뚜뚜 소리가 날 때까지 돌린다, 이런 식으로 쫙 설명해주고 시연을 해주고, 좀 이따가 한번 해봐라. 아이가 2번 해보더니 능숙하게 잘하는 거 있죠? 그 다음부터 걱정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 새 아이들은 저희는 집에서 전기 밥통도 안 씁니다. 급할 때 냄비밥을 합니다. 이럴 때 감탄해 주는 분의 자식은 대박을 맞을 겁니다. 자, 그렇게 키워서 이제 집안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집안에 무슨 이제 활전복이 왔다 그러면 숟가락 들고 집합, 그래서 다들 모여가지고 다 정리하죠. 전복은 칼 들고 설치면 안 됩니다. 숟가락을 집어넣어서 빼야지. 그런 거 청소하는 거 집안일 예외가 없어요. 다들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얘기하는데요. 큰아들은 군대 갈 때 야간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편의점에서 새벽 3시에 물건 들어오면 그거 내려야 되고 배열해야 되고 맞춰야 되고, 그런 작업을 거의 2년 가까이를 야간 알바를 하다가 군대를 갔는데요. 첫 휴가 나와서 큰절을 하면서 고맙다고 인사합니다. 자기 또래 아이들이 군대에 와 있는데 어떤 애들은 이 일에 대한 개념 자체가 하나도 없는 애가 그렇게 많고, 자기가 야간 알바비 하면 군대 생활이 장난인데 군대 생활 힘들다고 죽어버리겠다고 막 그렇게 우는 애도 그렇게 많이 봤고, 지가 같은 또래임에도 불구하고 지가 봐도 그렇게 형편없는 애들이 그렇게 많더래요. 그래서 알바를 하게 하고 일 시켜준 게 그렇게 고맙더라고. 아직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큰아이 딸아이는요, 대학에서 이제 MT를 가죠. 이렇게 대학생들끼리 MT를 가는데 제주도로 가기를 했는데 2학년 때는 공개적으로 모집을 한 게 아니고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서 데리고 가는데요. 이유가 뭐였느냐? MT를 가면 아무것도 못하는 애가 그렇게 많더라는 거예요. 밥을 할 줄을 알아, 잘 놀기를 잘해, 뭐 인상이 좋기를 해, 부침성이 있기를 해, 음식을 갖다 오면 잘 먹기를 해. 놀러 가자 그러면 귀찮다고 안 나가고, 가서 가면 하등의 도움도 안 되고, 도대체 쟤를 왜 데리고 왔는지 이유를 모르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심리적 마스코트. 그래서 왕자님 공주님을 모시고 온 거지 MT를 온 게 아니더라 해가지고 걔를 공공연하게 빼버리고요. 2학년 때는 개별적으로만 연락해가지고 서로가 자기들끼리 팀을 구성하는데, 딸아이는 새 그룹에서 러브콜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 딸아이가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속으로? 이유는 딱 한 가지. 제주도 가서 수산물을 사 먹을 건데 수산물을 다룰 수 있는 애가 아무도 없어요. 그 딸아이가 이제 같이 가서 수산시장에 가가지고요, 활전복 사와가지고 숟가락으로 싹 빼서 정리하고, 그래서 그 살 부분은 십자로 이렇게 표시를 내가지고 그걸 버터구이를 만들어서 쫙 내용을 했고, 내장은 또 모아가지고 전복죽을 다 끓여서 이렇게 상을 쫙 차렸잖아요. 주변 애들이 뭐라고 감탄했을까요, 여러분? 딸아이는요, 당사자는 아싸를 바라게 돼 있죠. 막내딸은 집에서 취미가 쿠킹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비스켓 만들고 이런 것들, 빵도 만들고 이런 거 하는 건데, 친구들 생일이 되면 지가 쿠키를 만들어서 가지고 갑니다. 학교에 가서요, 지가 직접 만든 수제 쿠키니까 그걸 딱 전달하면 받는 애가 뭐라고 감탄하지요? 우와라고 감탄하지요. 근데 당사자는요, 사실은 누가 더 행복하지요? 아싸를 외치는. 그래서 저희는 집안일을 할 때 다 능숙하게 하게 되는데, 한 3년 전쯤에 아내가 어깨를 시술하고 명절에 내려갈 때 이렇게 깁스를 하고 내려갔습니다. 저희가 사형제 중에 제가 막내인데요, 서열로 말하면 쫄병 아닙니까? 쫄병이 주방에 들어갈 수 없는 사태가 생긴 거예요.
제가 형수님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형수님들 죄송하지만 이 사람은 지금 시술한 지 며칠이 안 됐기 때문에 팔을 쓸 수가 없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까지만 했으면 욕을 먹었을 텐데 그 다음에 대신 내가 대체 인력을 2배로 증원시켜서 보내겠다. 내가 그렇게 말하면서 딸 둘을 부탁을 하고 주방에다 투입을 시켰잖아요. 이 아이들이 일을 못하면 문제가 되는데 능숙하게 잘하니까 딴 데보다 훨씬 빠르게 일 처리가 끝났어요. 일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아내가 자기 엄마가 애들 둘을 딱 품에 안으면서 딸들 고맙다. 너희 덕분에 엄마가 편히 쉴 수 있었다. 아마 일을 못하고 있어서 아마 바늘방석에 앉아 있어서 불편하게 짝이 없었을 텐데 너희가 들어가서 일을 해준 덕분에 엄마가 그러다 편하게 쉴 수 있었고 다 너희 덕분이다 라고 우월을 외쳐준 거잖아요. 그때 딸 둘이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아싸. 사람은 도움을 주고 싶은데 도움을 줄 수 없는 것도 불행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맞는 사람을 불쌍히 여겼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그 사마리아인이 능력이 없었다면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없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인이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었던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구체적인 능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이야기죠. 그래서 여행을 가면서 이건 주인에게 얘기하죠. 이 사람 돌봐주시고 혹시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그걸 갚겠다고. 근데 주인 입장에서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인데 이 인간이 나를 떠맡기고 갚버리네. 그러면 안 맡았을 거예요. 근데 보기에도 돈이 있어 보이고 그 말에 확신이 갔기 때문에 그걸 받아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인심은 쌀독에서 나옵니다. 인심은 광에서 나와요. 쌀독에서 나오는 그 인심을 가지고 남에게 베푸는 그 느낌을 자기 효능감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 때는 유능해야 돼요. 그래서 딸아이는요 집에서 걱정 안 합니다. 지금 아이는 워킹 홀리데이 가 있는데 아일랜드 가 있는데 명절에 자기가요 추석 지났잖아요. 이렇게 명절이라고 지가 잡채도 만들어서 다 해먹고 사진 찍어서 다 보내고 주변에 친구들 초청해서 한국 음식 벌써 선을 보이고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아무리 남의 자식이지만 좀 놀래주십시오. 자,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요 저 새 아이들은 어디를 갖다 놓아도 저희는 걱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2주 동안 비우고 올 때도 바리바리 막 싸놓고 오는 게 아니라 가까운 데 편의점이 있으니까 마트가 있으니까 필요한 거 사서 오느라 이렇게 오면 제가 가보면요 그냥 필요한 것만 삽니다. 한 5년 전에 미국에 2주 동안 왔을 때도 지금 아일랜드가 있는 딸아이가 저희가 도로 귀국 시간을 묻더니 점심시간에 딱 맞춰서 집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아마 엄마 아빠가 이 미국식 음식에 막 질렸을 거라고 느끼하고 그랬을 거라고 한국식 매운맛이 무척이나 그리웠을 거라고 그러면서 귀국하는 부모님을 위해서 만든 요리가 매운 등갈비찜이었습니다. 돼지 등뼈 등갈비 사다가요 물에 푹 담가서 핏물 싹 다 빼내고 첩을 살짝 끓여서 그 물 버리고 4시간 이상 푹 구워서 양념해가지고 싹 빠질 수 있도록 이렇게. 자, 시골에서 여러분 돼지는 뭐 하려고 키우죠? 어려운 질문 아니잖아요, 그죠? 자, 달구 새끼는 뭐 하려고 키우죠? 계란을 넣기도 하고 필요하면 잡아먹기도 하고. 소는 뭐 하려고 키워요? 어떤 데 갔더니 소도 막 잡아먹고 그런데 해야지. 되게 부자인가 봐, 소도 잡아먹게. 소는 부려 먹으려고 키웁니다. 그러면 자식은 뭐 하려고 키우죠? 앞에 제가 암시를 줬잖아요, 여러분. 잡아먹고 부려 먹으려고 키우는 거 맞습니다. 현대사회는요 그래서 우리 세대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의 노후를 자식들에게 의존할 마음 들 것만큼도 없어요. 그래서 자식은 자기 앞가름만 하면 되는 그런 쪽에 엄청난 혜택 아닙니까? 부모 공양에 대한 부담감이 사라졌으니까 그런 상황인데 자식은요 탁월하게 키워서 받는 게 맞습니다. 이를테면 연봉이 이를테면 한 5천만 원 정도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연봉의 직업을 가졌다. 너 따박따박 용돈 부모님한테 보내라. 한 50만 원 보내라. 그러면요 애한테 그 50만 원은 엄청나게 큰 부담입니다. 근데 아이가 억대 연봉이라고 생각을 해보셔야지. 그런 아이에게 너 월마다 돈 100만 원씩 보내라 라고 하면
애는 그때 어이씨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아싸 당연하죠 이렇게 보내게 돼 있어요. 왜? 인심은 쌀떡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부모는 어릴 때 아까 얘기했듯이 갓 태어났을 때는 황제처럼 모셔주고 어릴 때는 원숭이처럼 같이 놀아주고 어른이 되면 뭐 한다고요? 노예처럼 부려먹는 거다. 그때 부려먹을 때 자식이 밑으로 내려오고 부모를 공양하는 거지만 이 수직적 관계가 도리어 드릴 수 있을 때 훨씬 더 행복하더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 이유도 드리는 행위 자체가 더 큰 기쁨이 되고 11조를 구분한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헌금하고 어깨 힘줄 이유 아무것도 없고요. 헌금하는 행위 자체도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이 되고 더 큰 감사도 되고 더 드리는 게 더 큰 기쁨이 되었더라.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짓는 것이 허락되지는 않았던, 그래서 자기 아들 솔로몬 때에 성전을 짓게 되지만 솔로몬은 자기 생전에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료를 준비해 놓습니다. 그걸 준비할 때 다윗은 기쁨으로 가득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헌신할수록 더 기쁘게 되어 있고 봉사할수록 더 기쁘게 되어 있고 가족끼리도 서로를 위해 줄 때 더 기쁘게 되어 있고 세상에 나갔을 때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줄 때 더 기쁘게 되어 있어요. 이 관계의 역설입니다. 오늘 잠언서 말씀해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라고 되어 있어요. 한국 부모들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자기 존중감만 얘기해주고 네가 세상에서 최고라고 하면 얘기하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가르치지 않음으로써 애들이 왕이 되어버렸는데 지금부터라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PET라고요. 부모 역할 훈련을 만든 토마스 고든이라는 사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13년의 유예 기간을 주셨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자식들은 13살 이전에 마땅히 가르칠 것을 가르쳐야 된다.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아이들은 말 듣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시기 이전에 집안일을 시킨 아이들은 자기 효능감으로 가득 차게 돼 있고 이 아이는 세상 어디를 가도 쓰임받는 존재가 되게 돼 있고 그리고 가족관계가 훨씬 더 행복하고 직업적으로 성공하는 애들이 되더라. 자식이 행복하고 성공한다는데 안 시킬 이유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일을 팍팍 시킴으로써 그 아이들의 장래가 더 행복하고 유능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관계가 우선이란 사실, 또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일을 하고 유능한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자기 존감을 넘어서 자기 효능감으로 가득 차서 여러분의 매 순간이 아싸의 연속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자, 존감에서 자기 효능감을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세상이라는 무대에 왔사오니 수고하고 애쓰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특히 우리 자녀들 어릴 때부터 집안 일을 시킴으로써 그 아이들의 자기 효능감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에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박 3일 동안 하나님께서 강사님 통해서 주신 내용들을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 바탕에다가 잘 세워서 좋은 부모, 좋은 자녀, 그래서 좋은 가정, 부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나가는데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바탕으로 하여서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세워나가야 될지 여러 각도에서 생각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부간에나 또 자녀와 부모간에나 많은 것을 배우고 했지만은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것 압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역사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압니다.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많은 지식과 재료들을 가지고서 이미 하나님께서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창조해 주신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그것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강사 목사님에게도 계속해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바탕으로 증거해 나갈 때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이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 주님이 주 되심을 드러내고 그 주님께 무릎 꿇는 자세로 살아나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